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왜 이러고 있어? 다른 집 아이는 공부하는 것 같은데. 내가 수학을 못했기 때문에 한이 있거든요, 엄마들이. 풀 가능성이 한 50% 정도 되는 문항을 줘라. 안녕하세요. 머리 아픈 수학 고민을 수다로 즐겁게 풀어보는 수다계 지승현입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은 수학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학 시간이 기다려진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이 10명 중에 2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요, 학생들의 절반가량이 수학 시간을 기다리게 된다라고 응답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다른 응답이 나왔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수다학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민성호 소장님.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수학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입장이 다를지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미국은 수학을 굉장히 쉽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수학의 문제를 풀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만만하게 느끼는 거고 네. 시험도 배운 범위 내에서 배운 것만 알면 충분히 다 풀 수 있게 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수학을 공부할 때 좀 더 어렵게 배우고 그다음에 시험도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더 어려운 수준 내기 때문에 수학을 해도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을 너무 빨리 시작하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지적하는 기사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보면 뭐 우리나라 아이들이 특히 문과 아이들이 미적분까지 배우는데 네. 미적분까지 배우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나쁘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미국에 있는 뭐 제프 콜빈이나 니스백 교수처럼 그 인지심리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부러워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많은 학습을 했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할 수 있는 수학적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의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 미국에서는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한국 입장에서 보면 또 아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중간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한데 수학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항상 있습니다. 네. 사실 초등학생들도 수학하면은 좀 이렇게 벌써부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죠. 선생님, 네. 어떤가요? 다른 과목,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배웠다고 금방 실력을 테스트하는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학이라는 과목은 배운 만큼을 꼭 성적과 연관되어서 점수화가 되니까 아픈 점수에 대한 경험이 네. 있기 때문에 더 싫어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복합적이네요. 그 답이- 일찍 시작하고 많이 하고 시험도 보고. 답이 나온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이제 국어 시험 보면 그 이상한 답을 써도 네. 엄마가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좀 애가 자칫 잘못하면 창의적으로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학에서 틀린 답을 쓰면 거기에 대해서 기분 좋은 엄마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아이들이 뭐 공부도 공부지만 요즘같이 더울 때는 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겠죠? 그런가 봐요. 미국의 한 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기온이 21도씨에서 한 31도까지 이렇게 기온이 오를 때마다 네. 아이의 성적이 1.6%포인트 떨어진다는 그런 보고가 있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더우면 더울수록 점수가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뭐 거기 연구에 따르면 뭐 네. 이렇게 우리가 그런 고난이 활동을 하면 뇌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그러면 우리가 그 열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바깥 온도가 더우면 이게 효율적으로 배출을 못하니까 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다가도 가끔씩 그런 얘기, 야, 잠깐 머리 좀 식힐까? 이러는데 진짜 그게 머리가. 맞는 그렇죠. 얘기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때만이라도 뭐 쾌적하게 좀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뭐 그다음 연구에서 보면 그래도 그게 장기간 이어질 때는 뭐 네. 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뭐 나름 아이의 특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너무 편하면 또 딴 생각 나는 거죠. 적절한 온도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뭐 24도가 적당하다, 네. 27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얇은 긴팔 있죠. 와이셔츠처럼 얇은 긴팔 정도를 입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 즉 어떤 아이는 24도가 매우 더운 아이도 있고요. 네. 어떤 아이는 24도가 매우 추운 사람도 맞아요. 있어요. 전 너무 춥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책이나 잡지 보고 몇 도라고 해서 그 에어컨 온도를 거기서 딱 맞춰 놓으면 우리 아이한테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이 아이가 느끼는 체감 온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환경을 또 이렇게 맞춰주는 것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좋은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난주 수학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1위부터 5위까지 다 짚어봤는데요. 자, 오늘은 또 수학에서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될지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크게 바뀌게 됩니다. 네, 오늘의 주제 학년별 학부모의 가장 큰 고민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실 아이가 커가면서 고민은 또 참 다양하게 또 생겨나게 되는데요. 수학에서 있어서만큼은 또 학년별로 어떤 고민들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가 학부모의 마음을 좀 오늘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을 둔 학부모 이렇게 나눠서 순위를 정해봤습니다. 자, 일단 우리 고 교수님, 실제로 자녀들이 커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겠지만 수학 고민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학년이 높아가면 수학의 특성도 달라지고 내용이나 범위도 굉장히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고민도 굉장히 달라지겠죠. 일단은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민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정수 선생님, 네.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다 좀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무래도 저학년 되면은 어머님들께서 내가 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가? 네.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데 다른 집하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저 교육 방법이 좋은 거 아닌가?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여기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이 가장 많지 않을까요? 엄마들의 불안함.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이 도대체 나중에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다른 과목에 대한 공포는 별로 없는데요. 자기들도 수학을 잘 못했었기 때문에 얘도 이제 나중에 수학을 자기처럼 못하게 될까 봐 아주 걱정이 되게 많은 거죠. 네, 맞아요. 사실 그래요.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진짜 수학에 딱 첫 발을 들이는 이 순간부터 애가 포기하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실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을 둔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보여주세요. 네, 놀이 수학에만 중점을 두고 공부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셔서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어요. 놀이 수학을 해야 된다. 체험 위주의 수학을 해야 된다. 이래야 아이가 수학이 어렵지 않다고 느껴진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냥 정말 놀이로만 그치게 될까 봐, 체험으로만 끝나게 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아니, 놀이 수학만 하느냐, 연산만 하느냐, 옛날에 또 학습지만 하느냐 네. 여러 가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다 해야죠. 다 해야 되는데 포인트는 연산 수학이 수학의 가장 기본이긴 한데 이게 매우 지루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걸 안 하고 놀이 수학만 하면 지루하진 않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내가 뭘 했는지 이제 개통이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두 네. 가지를 잘 배합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 네. 저는 뭐라고 강조를 많이 하냐 하면 엄마가 매사에 이야기를 할 때 숫자를 섞어서 이야기하는 습관. 오늘은 반찬이 4개네. 아, 네. 그럼 4개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하고 같이 4시 반에 장을 보러 가자. 아, 이따가 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따가 아니고 4시 반에 가자. 그래서 미국의 어느 한 초등학교는 보통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든지 이게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네. 그 학교는 등교 시간이 8시 45분이래요. 그리고 네. 수업 시간도 1교시는 45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계산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니 6년이 지났더니 아이들의 수학적 능력이 좋아지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숫자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숫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도형 감각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나무가 나란히 돼 있으면 저 나무 2개는 참 평행으로 놓여 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주상절리 이런 걸 볼 때도 저거는 어떤 도형하고 참 가깝게 생겼다. 뭐 이렇게 평상시 도형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일상 속에서 수학의 그 요소들을 좀 찾아보는 노력들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좀 궁금한 게 놀이 수학과 체험 수학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뭐가 다른 건가요? 뭐 놀이 수학, 체험 수학이 뭐 특별히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놀이 수학은 어떤 교구나 이런 걸 가지고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활동 위주의 수학을 하면 그걸 네. 그냥 놀이 수학이라고 부르고, 체험 수학은 어떤 수학적 이론 그 내용을 경험하거나 실험해보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우리가 체험 수학이라고 보통은 얘기하는데, 네. 그렇다고 놀이 수학을 딱 뭐를 놀이 수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아까 연산 말씀하셨는데 사실 연산에 대한 연습도 놀이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판에다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있어서 자기 계산한 내용을 거기다 이렇게 칠해서 모양을 완성하게 한다. 그럼 이것도 일종의 놀이고, 네. 아이한테는 연습이 되지만 뭐 그 아이를 때에 따라서는 그걸 뭐 놀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놀이 수학을 어떤 아까 수학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구나 이런 걸 가지고 게임 위주 활동만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모든 내용을 커버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네. 있는데, 연산 연습도 좀 놀이로 전환해서 하는 방안을 많이 고안하면 뭐 그것도 좀 즐겁게 덜 지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학교에서는 어떤가요? 사실 예전에 저희 뭐 어렸을 때 수학책하고 요즘 아이들 수학책을 비교해 보면 많이 재밌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이 놀이 수학을 하면 저학년 정도는 괜찮다, 수업 잘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의 교과서는 부모님들께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놀이마당, 체험마당에다가 네. 다소 어떤 부모님께서는 이 아이가 이 문제를 이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나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아이들의 좀 더 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저는 그런데 수학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이들 지능 발달이라고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떤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 그쪽 지능이 발달을 해요. 즉, 다시 말하면 지능은 타고난 거 한 50%, 개발될 여지가 50%인데 이때 놀이 수학 같은 게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재미없는 수학은 이 아이가 동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네. 이게 놀이로 가거나 체험 수학으로 가버리면 하기 싫다가도 이게 수학인지 모르고 덤볐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극을 받기 시작해서 나중에 어려운 수학까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학년 때 놀이 수학은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놀이 수학만 한다는 것은 너무 더디고 많은 수학을 접하지 못하게 되는 약점도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엄마 된 입장에서 체험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좀 무서워요. 왜냐면 일단 뭘 같이 해줘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그냥 부모님들이 고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일단 돈도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담들이 있거든요. 좀 집에서 편안하게 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수학 같은 건 없을까요? 굉장히 많죠. 그 체험 수학이라고 하는 게, 그 체험 수학까지 안 가더라도 아무튼 놀이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 흔하게 뭐 바둑돌, 카드, 뭐 마방진, 네. 그런 뭐 일상에서 그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컨텐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적절히 그냥 일상 도구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4학년 때쯤에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제 거기서 고스톱을 배워 오셔가지고 네. 숫자가 안 맞으니까 이제 저를 끼고 치는 거예요, 셋이서. 근데 물론 돈 내기는 하지 않았지만, 예, 초등학생이니까. 네. 그때는 이제 전략적 사고. 하나를 굉장히 많이 모아야 되고, 그렇죠. 잘못하면 이제 그 내가 낸 게 다시 나왔을 때는 이제 뭐 박을 그럴 쓴다고 수도 하니까 있고, 네. 상대방이 뭘 갖고 있는지 예측도 해야 되고. 그거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그 게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수학적 사고 능력이 없으면 거의 이길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서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머리를 쓰는데 네. 그 순간도 다 수학이거든요. 근데 수학을 한다는 생각이 안 들면서 머리를 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 저도 지난주에 이제 여러 다른 5학년들 수업을 많이 보러 갔는데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는 분명히 누가 이야기해 볼 사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이들은 정답이 아니면 얘기하기를 두려워하니까 정답을 아는 아이만 손을 들게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뭐 2학년 올라갈 때는 굉장히 승부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놀이가 게임 형식으로 돼서 룰을 지켜주고 룰을 따라주고 또 저도 내가 왜 졌는지 전략적 사고라고도 하는데 그런 네. 실수를 해보고 이 실수를 또 자기가 두 번 다음에 할 때는 극복해가는 여러 가지 경우에서의 게임 그런 게 굉장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습에는 도움이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놀이 수학만 해도 될까요? 아니면 놀이 수학 중심으로 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놀이 수학은 수학 공부를 하는 굉장히 좋은 흥미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 했다가는 나중에 개통수학이 어려워지니까 개통수학과 놀이수학을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놀이수학을 가르칠 때는 그냥 놀이로 접근하는 게 좋지 이걸 통해서 개통수학을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하면 아이들이 그것도 재미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초등학교 1, 2, 3학년 저학년 아이를 두신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초등학교 고학년이죠. 이제부터 정말 수학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에요. 4, 5, 6학년을 둔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바로 스토리텔링 수학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라는 고민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역시 좀 뭐 제도가 좀 많이 바뀌었고 스토리텔링 수학이 이제 막 등장을 했다고 저희가 얼마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2013년부터 초등학교에 도입이 됐고요. 지난해에는 3, 4학년 그리고 올해는 5, 6학년 교과서까지 모두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거면 이렇게 고민이 안 되실 텐데 나는 해본 적이 없는 건데 이거를 잘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이제 이게 고민이 되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정말 스토리텔링 수학이 뭔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선생님. 저는 처음에 스토리텔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 선배 선생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름 짓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옛날엔 다 스토리텔링 수학을 애들한테 가르쳤다. 왜 덧셈 뺄셈이 모를 때는 네가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동생이 와서 뭐 먹고 먹었어. 엄마가 또 네. 채워줬어. 그럼 몇 개니?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학년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배워서 어디 있어요? 왜 배워야 돼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게 수학자의 일화나 우리가 생활에서 적용하는 이런 이야기를 넣었다고 좀 생각하시고 네. 스토리텔링 수학을 만나면 될 것 같아요. 그 스토리텔링 수학의 이제 그 도입은 제 초등학생들한테는 스토리텔링 수학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게 큰 학문적으로 가면 통섭, 융합 이렇게 융합,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학생들 저학년이 대학을 갈 때는 문이과가 통합이 돼서 문과 학생들도 과학을 공부하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과정도 그 통합과학이라고 해서 옛날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따로 했는데 네. 섞어서 가르친다는 거죠. 이미 언어 시험을 봐도 그 국어 시험 문제에 수치 해석이라는 게 나오고 도표 해석이 나와서 이게 국어 시험인지 수학 시험인지 좀 애매한 느낌을 받을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수학에 있어서 그 언어적인 요소, 대부분 이제 언어적인 요소, 그다음에 사회과학적인 요소, 과학적인 요소를 섞어서 이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게 만든 게 스토리텔링 수학인데 네. 예를 한번 보면 네. 예. 소장님께서 직접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아,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동방기 신기라는 가수가 뭐 어떤 뭐 80만 명의 회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들을 쭉 나가는데 여기는 수학적인 요소가 있고 그거를 중심으로 아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이거 다음과 같은 식이 있으니까 답을 구하시오였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이제 이건 문화적인 얘기겠죠. 여기에 이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적인 얘기가 들어가면 이제 과학이 생물이 들어갈 거고 네. 그다음에 지도가 들어가면 지리가 들어갈 거고 이게 딱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동방신기 얘기가 나와. 막 그렇죠. 이러니까 관심이 일단 가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런 걸 봤을 때 부모님들이 부담을 느끼는 어떤 뭐 심리적인 이유랄까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수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긴 한데 아까 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수학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런 취지에서 도입이 된 거죠. 원래 그 스토리가 갖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사실은 예전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조금 더 하나의 어떤 옷을 하나 입혀서 그런 쪽에 없는 아이들의 능력이 좀 없는 아이들한테 좀 도움을 주겠다는 네.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건데 조금 과대한 바람이 분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바뀌게 되면 아이는 아이대로 적응을 해야 되니까 힘들고 또 부모님은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서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뭐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이니까 스토리텔링 수학을 좀 잘 접근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 한 분씩 또 말씀해 너무 주세요. 억지스러운 지금 우리 저 문제도 엄마가 보시기에는 요즘 아이들이 연예인을 얼마나 좋아하고 저 단위에 대한 이해는 되어도 사실 저 통문장이 어떤 수학적인 이해력이나 뭐 그 계산 문제 능력을 향상시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토리라는 데 집중을 하지 마시고 네. 수학자의 일화, 재미있는 일화라든지 아니면 우리 생활에서 엄마하고 오늘 하루 뭐 돈 쓴 이야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병행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수학 일기를 써보자 하는데 엄마들은 뭘 한번 해보자 하면 너무 수학 일기도 또 하나의 과제가 되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이야기를 하는 의사소통을 하고 수학자의 한 사람을 가지고 와서 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서로 해보고 함께 만들어보고 들어보는 거기서 출발점을 주면 좋겠어요. 네. 소장님.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일단 언어하고 수학의 융합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네. 그 4학년 이상이 되는 아이들은 국어 수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받으면서 그다음에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국어 공부를 되게 무시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거의. 그래서 문장이 좀 길어지거나 그러면 문맥을 못 잡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 스토리텔링 수학이 수학을 쉽게 만들자는 거지 어렵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어서 그 너무 큰 부담은 가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스토리텔링 수학 플러스 과거의 계통 수학도 함께 해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게 스토리텔링 수학을 들어가더라도 거기에는 수학적 개념이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로만 접근하면 개념을 파악을 못하고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만 기억나는 네. 그런 일이 생기니까 개념과 스토리를 같이 병행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말을 요즘 아이들이 좀 이렇게 빨리빨리 잘한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애가 이 정도는 이해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애는 애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그 자체에 너무 어머님들께서 신경 쓰시지 말고 네.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들 중에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아이들하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한 번씩 풀어주고 그 낱말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면 스토리텔링 어떤 종류의 문제가 나와도 아이가 이해하기는 훨씬 쉽다고 생각해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요즘 수학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수학적 의사소통이에요. 네. 그게 아마 그 스토리텔링하고 지금 맞물리면서 굉장히 스토리텔링이 확대 해석이 된 것 같은데 그거와는 별개로 수학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역량이 굉장히 중시 여겨지는 시대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한다거나 말로 표현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러한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중요시 여기는 지금 시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아이들의 표현을 한번 해보게 한다거나 뭐 네. 글로 써보게 한다거나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꼭 스토리텔링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스토리텔링 자체에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초등 저학년이나 중학년, 고학년도 꼭 보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이들 가슴을 제일 치게 만들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러면 생각이 이상 쓰세요. 제가 담임을 할 때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하면 정말 그냥요 이런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그래서 다 그런 건데 그냥이죠. 그걸 그리고- 왜 자꾸 물어보세요 이러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중학년, 고학년 애들이 또 가슴을 치는 부분이 열심히 자기는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풀었는데 다 풀어가지고 휴 하니까 책에 또 지시가 있는 또, 거예요. 네.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고
풀어보세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또 다른 방법으로 진짜요? 네, 이런 부분을 아이들끼리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이 되면 서로 다르게 풀이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오늘 흥미로운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자기가 푸는 것을 선생님이 이제 한 바퀴 순시를 하셔서 자기가 푸는 내용을 서로 와서 아이들 친구들에게 눈높이로 설명을 해주는 거 그런 학습도 교실 속에 뭐 스토리텔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네. 또래학습법이라고 하는데 자기 방식으로 설명을 해서 다른 사람의 방식을 내 걸로 만드는 거 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진짜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요. 일단은 뭐 스토리텔링 수학 우리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너무 스토리텔링 수학에만 집착을 하실 게 아니라 아까 민성원 소장님께서도 짚어주셨던 것처럼 문맥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좀 독서에 집중을 하면서 수학과 같이 융합하고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많은 사연들을 또 보내주셨어요. 먼저 학부모님들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수학 문제집이나 교과서를 숨겨놓고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소 학습량 갖고 뭐라고 하는 엄마가 아니고요. 터치도 전혀 안 하는 엄마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아이가 갑자기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사춘기라서 저러나 라고 생각도 해봤지만 국어나 사회를 갖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도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얼마나 꽁꽁 숨겨놨는지 결국 문제집이고 교과서고 하나도 찾지를 못했는데요. 학원 선생님도 아이가 별 문제 없이 잘 따라간다고는 하시는데 왜 제가 간섭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며 반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고민을 주셨어요. 여기 정답이 여기 숨어 있는데요. 간섭. 아니 진짜 아이의 마음속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엄마들은 나는 정말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나는 많은 게 아니라 다 그렇게 간섭도 안 생각하잖아요. 하고 네 의견도 잘 들어주고. 그런데 이제 상담실에 상담하다 보면 네 의견 듣자. 너 왜 이렇게 수학 공부가 힘드니? 그럼 얘가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엄마가 다시 얘기를 해요. 얘가 수학 공부가 왜 힘드냐면요. 이러이러한 이유고. 어떨 때 제일 좋으니? 그럼 얘가 대답을 잘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고. 엄마는 간섭을 좀 많이 하신 편인가요? 전혀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큼 간섭하는지를 모르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고요. 아이가 수학을 그렇게 숨겨놓을 정도라면 객관적인 시각으로 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네. 정말 간섭 안 하는 사람은 수학 교과서나 참고서를 숨겨놓은 것도 모르겠죠. 근데 정말로 좀 이렇게 간섭을 안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이가 이렇게 숨겨놓는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아이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런 경우는. 근데 얼핏 드는 생각은 혹시 아이가 엄마의 그 과도한 기대를 혹시 느껴서 왜 이렇게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 있잖아요. 네. 아까 학원 선생님은 별 문제 없다고 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원 선생님이 잘못 파악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뭔가 설명할 때 그냥 뭔가 열심히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머릿속으로는 진지하게 몰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네. 수학은 그냥 겉으로만 쓰는 걸로는 학습이 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는 발생하고 있는 건데 네. 그거를 지금 늦기 전에 왜 그런지는 정말 알아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아이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좀 위험할까요? 아니요, 저는 왜냐하면 다른 과목 전부 다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아이가 사춘기 단계에서 부모의 간섭이 싫은 단계가 들어섰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다른 사회나 국어 이런 과목은 문제가 없는데 특히나 수학에 수학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그 시작점은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아이가 하는 대로 다 두는데 아이 모르게 막 그렇게 찾아본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기 점검도 한번 네.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적어도 당장 아이를 뭐 네가 어떠니 하고 아이의 수준을 점검하는 확인 질문을 하시지는 말고 첫 번째는 부모님이 내가 하는 염려를 아이한테 들려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왜 네 이걸 찾아보고 이런 하는 만약에 네가 수학 이런 공부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엄마도 좀 알고 도와주고 싶다라는 이런 대화를 5학년 단계에서 감출 정도가 되면은 그 아이하고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네.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쵸. 진짜. 그냥 아이한테 뭐 지금 못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없는 거죠. 네, 상관없다. 그 사이가 좋은 경우가 있고요. 네. 엄마하고 아이하고. 엄마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아빠한테 물어보면 돼요. 아, 그래요? 아빠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지 말고 네. 어떤 것 같아 하고 여보, 물어보면. 얘하고 내가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아. 나는 통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남편이 너, 당신들도 통하는 것 같아. 그럼 통하는 건데 그건 네 생각이다. 아.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애가 당신 때문에 주눅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내가 엄마가 솔루션을 제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거기 문제가 있는 거고 오히려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학원 선생님을 통해서 이 아이가 수학책을 이렇게 숨겨놓는데 네네. 내가 개입을 하면 얘가 더 위축이 될 것 같으니까 당신들이 좀 그거에 대해 상담을 해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 번 빠지는 게 좋지. 나는 끝까지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시면 상대방이 안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네요. 엄마가 먼저 자기 점검을 해봐야 그걸 돼요. 남편을 통해서 하시는 게 제일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할지 아니면 뭐 주변에 학교 선생님이시든 아니면 학원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이 아이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한번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는 걸로 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솔직한 얘기를 좀 한번 좀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보내준 사연을 함께 만나볼 텐데요. 아유, 길게도 썼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6학년입니다. 수학을 썩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요. 지금 학원을 2군데 다니고 있어요. 학원에 가면 실력 테스트를 하고 매 월마다 월말 테스트를 봅니다. 그때마다 너무 무섭고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래서 더 학원 가는 게 싫어졌고요. 시험지를 봐도 무슨 뜻인지 이제 잘 안 보여요. 엄마한테 테스트 보는 거 싫다고 했더니 중학교 가면은 너 매일 시험 봐야 되는데 이거 다 연습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학원에 계속 가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고민입니다. 솔루션은 간단해요. 네. 이제 수학 학원은 2개 다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도가 네. 그 2군데로 나뉘기 때문에 가르치는 스타일도 네. 이 아이가 2군데서 다 적응을 하기보다는 2군데 다 적응을 하기 힘들 거고 각 수학 학원에서는 애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과도한 양의 숙제를 서로 경쟁적으로 내주기 때문에 네. 이 아이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수학을 해야 될 이유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테스트는 제일 좋은 방법이 그 수업 끝난 직후에 테스트하는 게 제일 좋아요. 기억이 살아있을 때. 그렇죠. 그런데 그 테스트는 이 아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테스트, 맞았는지 틀리는지가 아니고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테스트해서 모르는 부분을 복습하거나 숙제 내줄 수 있는 의미의 테스트여야 되는데 단순히 이 아이의 점수를 테스트하는 그 시험은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레벨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는 과도한 그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수학을 싫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애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도 한 달 전에 배운 거, 자 오늘 시험 봐 이렇게 얘기하면 겁나지 않으세요? 그것도 저 두 같은 학원에서 경우는 수험을 그럴 것 같아요. 시험은 굉장히 힘든 거죠. 이 어머니가 네. 이 우리 민 소장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 아이도 아닌데 2개씩이나 다닌다. 이미 지금 우리가 이야기만 들어도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겁도 나고. 게다가 학원 가서 하는 주된 일이 테스트.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조금 아이의 수준에 맞게 아이도 자기가 잘하고 즐겁고 어느 정도 극복해야지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는데 얘는 가가지고 계속 따라가는데 그렇죠. 그냥 더 힘들 허덕이고 것 같아요. 있다는 허덕이는 느낌이 정말 느낌이 드네요. 들어요. 네. 이 학원 가면 이 학원 진도에 맞춰. 학원도 학교도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수학 진도를 3군데에서 지금 그렇죠. 맞춰가고 네. 있는 거잖아요. 아유, 딱 근데 해라. 학습지까지 네. 풀릴지도 몰라요. 학습지까지. 와. 충분히. 네. 교수님께서는 특별히 네, 해주고 싶으신 뭐, 말씀. 그냥 그런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멍멍하네요. 그러게요. 네. 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지금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네.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이 아이가 이런 마음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를 방송을 보지 않으시면 아이가 먼저 말을 꺼내기도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사연을 보냈으니까 네. 엄마한테 같이 보자고 하는 게 이 방송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엄마가 보고 애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같이 보세요. 맞아요. 네.
어머님 말씀 잘 들으셨죠? 그래요. 학원을 좀 줄여주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정말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자신감은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요, 이렇게 수학과 관련돼서 고민이 있으시면 그냥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세요. 부모님의 사연도 좋고요. 이렇게 학생들의 고민도 저희가 받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 놀이 안에 들어있는 수학적인 그 구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끔 하는 시간을 좀 줘야 돼요. 한번 너무 큰 부담은 가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개념과 스토리를 같이 병행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머리 아픈 수학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는 수다학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제 벌써 오늘의 주제 마지막을 함께 봐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학년별로 부모님들이 갖고 계시는 수학 고민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학생을 자녀로 두신 학부모님들의 고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볼까요? 수학 비중이 커지는 입시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중학생인데 벌써 대학 입시를 걱정을 하셔야 되는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이제 바뀌고 그러면 국영수에서 국어 수학으로 바뀌는 거고 네. 현재도 수학이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중학교 어머니들 잘 모르겠지만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평균이 낮은 과목은 점수를 높게 쳐주고 평균이 높은 과목은 점수를 낮게 쳐주거든요. 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가면 수학 포기자들이 많이 생겨서 수학 평균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월등히 낮아요. 그래서 수학을 잘 봤을 때는 대학을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과는 더더욱이 말할 것도 없고 일부의 문과 학교들은 수학에다가 또 가중치를 줘요. 뭐 곱하기 1.2, 1.5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같은 점수인데도 엄청 크네요, 그러면. 비교해서 과학이나 사회 다른 과목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은 학기 중에 내신 수학을 하고 네. 방학 때는 약간의 선행이나 심화를 하면서 국어 영어를 미리 끝내놓는 게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입시 제도가 바뀌게 되는 게 이제 2018년도부터니까 그렇죠. 2018학년도니까 고등학교 지금 현재 일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네. 적용이 되니까 중학교 보내고 있는 어머님들은 전원 해결되는 거죠. 해당이 되는 거고. 너무 그러니까 고민이 되시는 거죠. 어떤 아이가 영어를 아예 잘한다 그러면 수학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게 맞겠지만 네. 무작정 수학이 중요하다고 해서 수학 공부를 늘리기만 하면 그 아이한테 맞지 않는 정도의 레벨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해서 네. 오히려 수학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국어하고 영어도 어차피 중요한 건 마찬가지인데 그 시점을 또 놓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영어도 뭐 절대평가 안에 들어야 네. 해당되는 거지 절대평가 안에 못 들면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무슨 입시제도가 생기면 어머니들은 거기에 너무 과잉 반응을 하는데 네. 교육제도의 근간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입시제도가 거의 몇 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매년 바뀌죠, 매년. 너무 왜 이렇게 잘 바뀌는 거예요? 정말 엄마 입장으로서는요. 저거를 이제는 별로 잘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내 아이가 클 때 되면 또 바뀔 거니까 몰라도 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살을 빼야 되는데 계속 보정소금만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선생님 왜 이렇게 아프게 얘기하세요? 정말 제가 제일 찔리죠. 귀에는 쏙 들어오는. 그게 뭐냐면 상처가 되네요. 우리나라 수학, 입시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공정하고. 네. 근데 이제 떨어진 사람들의 그 불만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제도가 문제인 것 같은데 좋은 대학은 적고 가겠다는 애들이 많은 게 문제면 문제지.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네. 모든 정책은 안정적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면서 내 거부터 안정적이라는 게 문제죠. 엄마들 입장에서는 와 정말 이제는 들어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내 아이가 손해를 보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실제로 엄마 입장에서 정말 보셨을 때 그런 생각이 어떠셨어요? 들더라고요. 이게 아이가 학교 공부만 잘하면 대학 가는 줄 알았는데 네. 대학마다 또 전형도 다 다르니까 이 엄마의 정보력이 아이의 대학 가는 수준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엄마가 더 초조해지고 네. 또 얼마 전에는 입시 설명회 옛날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엄마들이 주였는데 이젠 정말 슬프게도 유초 부모가 더 많은 비율을 급하시네요, 차지했다. 그분은. 예, 그런 기사도 있어서 부모님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뭐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교수님께서는? 다른 건 몰라도 수학에 대해서 만약에 입시와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그 수학을 잘하면 다른 과목도 잘한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수학이 굉장히 변별력이 높은 과목이다라고 해서 수학이 굉장히 입시의 비중이 높은 과목인 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수학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을 잘하고 즐기는 아이라면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되지만 네. 만약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라면 저도 소장님처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얘가 잘하는 과목에 또는 집중을 국어나 좀 해주고. 영어에 이제 치중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아이가 인지적으로 좀 성장했을 때 그때 필요성을 더 느꼈을 때 이제 다시 하는 거죠. 네. 어쨌든 뭐 매년 바뀔 수밖에 없는 입시 제도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입시 제도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안 흔들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결론적으로 드는데요. 이렇게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선생님들의 조언을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정수 선생님부터.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아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엄마들이 사실은 아이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느 정도는 과장이거든요. 우리 아이를 정말 잘 알아서 중학교쯤 되면은 이 아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그리고 엄마가 손을 놓아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엄마들은 포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자식 교육에 포기란 없습니다. 저는 엄마들이 진짜 새로운 제도, 아이의 학원 숫자에 치우치지 말고 새로운 제도, 엄마가 알 수 있는 엄마의 지식에 좀 더 매진을 해서 그냥 아는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그 메타인지라는 게 있거든요. 상위인지라고 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그 메타인지를 키우면 대부분의 것들이 해결되는데 메타인지를 키우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것들이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점검하는 습관. 요거를 어릴 때부터 갖게 하면 네. 입시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할 때 내가 해야 될 리스트를 적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는 초중 연계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과 중등 수학 선생님들의 모임이 있어요. 네. 중등 수학 선생님들이 잘 얘기하시잖아요. 애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수학 문제가 이제 우선이 아니고 이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제반 지식, 언어적인 네. 이해력이 없으니까 특히 중학생 부모님들은 우리 보통 예습이라고 하면은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데 무엇을 네. 해야 되는 어휘력, 문장 이해력, 내가 뭘 배워야 되는 거,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부모님이 쓰셔야 참 머리 아프시겠어요. 지금 너무 해야 될게 금방 많죠. 메타인지 얘기하시고. 그리고 사실 이 메타인지 이런 게 다 요즘 뭐 얘기하는 자기조절학습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정확히 알고 자기의 동기도 조절하고 시간 네. 관리도 할 줄 알고 이제 결국 이렇게 자기조절학습을 잘 하는 애들은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실은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게 교육의 목표다라고 네. 또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들 잘 따라가고 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그 외에 더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만 키운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거창하게 이웃집 아이의 목표를 가져오지 말고 네. 맞아요. 우리 아이가 근데 어디 명문대학 갈 아이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다 너무 큰 간단하다고 목표가 얘기했는데 아닌 거. 듣고 보니까 다 굉장히 그러니까 거대한 제가 아이들한테 공부를 잘해보거나 성인들은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고 뭘 해야 될지 아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정말 모르기 때문에
계획 세우고 점검하는 법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가르쳐 주면은 따라 할 그러니까 수는 있겠죠. 따라 아이들의 하다 능력이. 보면 네. 익숙해지고 자기끼리. 익숙하다 보면 그중에 자기 방법이 나와요. 그렇죠. 한 근데 번쯤 성공을 해보면 또 이게 되는구나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생각할 많이 수도 하는 있고요. 말이 우리 애가 왜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모를까요?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한 번은 그거를 learn how to learn이라고 그러는데 네. 공부하는 법을 배운다. 교육도 결국은 그때그때마다의 그 목표와 또 성취해야 되는 그 목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12년 길게 보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교육이라는 거는 오래 달리기가 아니라 그냥 100m, 100m, 100m를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열심히 나가다가 결국 그 12년을 채운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부모님들이 갖게 되는 고민도 역시 그때 말아서 항상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선생님들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교육은 입시 제도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역시 수학은 기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바로 결론인 것 같아요. 기초만 잘 다져놓으면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으면 아무리 입시 제도가 바뀌어도 내 아이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다하기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명쾌한 해답을 선생님들께서 주셨는데요. 오늘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은 역시 수학은 기초다. 기초가 튼튼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수학적 의사소통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상에서도 내 아이와 함께 수학과 조금씩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면서 수학과 가까워지는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다양한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할 때만 얌전하게 막.